눈과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 삼성 걱정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최근 반도체 부분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업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위기론과 함께 도약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은 2023년 한 해 동안 9만 2천 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20년 이상 함께 살다 헤어지는 황혼 이혼이 35%가 넘는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에 따른 연금 분할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물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1년 뒤에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달 만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제 한국은행은 매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관한 건데 1년 뒤에 물가가 어떨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수치화한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네. 3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라서 3.2%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추이를 한번 보면요. 지난해 10월에는 이제 3.4%, 12월에 3.2%, 1월과 2월에는 이제 3.0% 이렇게 점차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3.2%로 올랐으니까 5달 만에 상승을 한 것이고요. 네. 최근 과일값, 채소값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체감 물가가 매우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요. 그 밖에도 최근에 국제유가도 좀 올랐고 또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하락했다면서요. 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제 100.7이었습니다. 전월과 비교를 하면 1.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97.3에서 올해 2월에는 101.9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달 들어 다시 반락을 한 거죠. 기준선이 100입니다. 100 이상이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다. 100 미만이면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비관적이다. 좀 이런 뜻인데요. 네. 100은 웃돌긴 했지만 거의 100 경계선에 가까이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것도 넓게 보면 고물가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소비자 심지수가 총 6개의 지수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생활 형편,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또 향후 경기 전망 이렇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항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항목별로 보면요. 현재 경기 판단이라든지 생활 형편에 대한 전망 또 가계 수입 전망 이런 세부 항목의 지수가 전월보다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소비 심리가 후퇴했음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북권을 개발하는 강북권 대개조 구상이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엔 또 서남권 대개조 구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개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리즈가 이제 계속 발표되고 있는 셈인데요. 서울의 강북권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의 강북 쪽에서도 동북권이 있고 또 네. 서북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동북권에는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이렇게 8개 자치구가 있고요. 서북권을 보면은 이제 마포,
서대문, 은평구 이렇게 그러네요. 네, 대상입니다. 네. 핵심은요,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건데 규제를 풀겠다. 규제를 풀어서 강북권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는 그런 초고층 업무지구를 조성을 하겠다. 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이 일대의 재건축을 좀 촉진하겠다. 이런 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서울 강북권을 보면 1980년대에 조성이 돼서 좀 30년 넘은 이런 노후주택이 즐비한 배드타운이다. 그리고 업무지구나 상업시설 규모를 보면 네. 서울 광화문 한 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동북권만 네. 보면 이제 지역 내 총생산 이 규모를 보면 서울 전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라는 게 서울시가 이번에 강북권 대개조라는 계획을 내놓은 배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상 아닙니까? 네, 일단 대규모 업무지구 조성을 위해서는요, 용적률을 100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허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 이 서울시가요 2030년까지 자치구별로 상업지역 총량을 배정을 하는 상업시설 총량제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네. 이거를 강북권에 한정해서는 총량제를 풀겠다. 그래요? 네,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용적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상업지역 총량제가 이제 풀리게 되면 해당 지역은 용적률을 이제 1200%까지 부여를 해서 말 그대로 초고층 이런 오피스 빌딩들이 지어질 수 있는 이런 상업 지역을 무제한으로 좀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이 대규모 유유부지의 균형 발전 사전 협상제, 뭐 영어로는 화이트 사이트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상업 지역을 더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사이트라는 게 사업 시행자가 기존의 도시계획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 아까 말씀드렸던 유유부지가 되겠죠. 이런 지역들을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규모와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 네. 이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강북권 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렸었죠. 인센티브로는 용적률을 이제 최대치의 1.2배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이건 이제 주거 지역에 해당되겠는데요. 강북권 일대에 65개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지금 200% 중반대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이를 최대 이제 360%까지 상향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구상을 내놨고요. 네. 또 서울 강북권에 보면은 이제 북한산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 북한산 아래 지역을 보면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예. 이런 지역은 또 이런 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도 추진을 하는데 이 서울시의 정비 사업 모델 중에 모아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모아타운을 추진할 때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여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인데 이런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직장인 2명 중 1명은 네.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고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다. 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HR 테크 기업이지 인크루트가 그 직장인 1,097명을 대상으로 이 조용한 퇴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최소한의 업무 처리만 하고 기여하려는 의지도 없고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직장인들을 조용한 퇴사 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군요. 네. 그래서 이 조용한 퇴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51.7%가 현재 조용한 퇴사 상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연차별로 살펴보니까요. 8년 차에서 10년 차의 응답률이 57.4%. 그래요?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 이어서 5년에서 7년 차가 56%. 또 17년에서 19년 차 시니어급에 해당되겠죠. 54.7%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급의 54.7%가 조용한 퇴사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5년에서 7년 차 설문조사한 사람들의 56%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를 보니까 그래도 연차가 꽤 있는 중견 이상급의 직원들이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고요. 네. 8년에서 10년 차면 사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참 대리 혹은 과장 정도의 직급이니까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조용한 퇴사를 진행 중이거나 고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설문조사.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회사의 연봉과 복지 등에 대해서 불만족하다. 이게 32.6%로 가장 많았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 열의가 없다.
이런 응답도 29.8%에 달했고요. 네. 나는 이직을 준비 중이다라는 답변은 20.5%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처우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나는 이직을 할 거야 이런 이유가 확실한 것도 분명히 높은데 그냥 일하는데 열의가 없다는 응답도 지금 30%로 나왔거든요. 전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또 실제 퇴사할 때 유형을 보니까요. 네. 아무도 모르게 이직과 사업 등을 준비하다 퇴사한다. 그러니까 즉 계획적인 퇴사형이 56.8%로 가장 많았고요. 혹은 친한 동료에게만 나 퇴사할 거야. 이렇게 소곤소곤 퇴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널리 알리면 안 되죠. 일단. 그렇죠. 이게 27.6%. 네. 또 있습니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음. 충동적인 퇴사형도 11%였습니다. 최근에 혹시 아실 것 같은데 MZ세대를 중심으로요. 자신의 퇴사 과정을 SNS에 과정별로 올리는 이걸 반대로 시끄러운 퇴사라고 하거든요. 네. 시끄러운 퇴사가 MZ 사이에서 좀 유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연차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의 경력자들은 반대로 조용한 퇴사를 선호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 네. 좀 분명한 건 직장을 대하는 가치관 자체는 확실히 과거와 180도 달라졌다는 게 전반적인 그 조사 결과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고용주 입장에서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지점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내일은 안순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3단 내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최근 저희 KBS에서 방영한 삼성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의 매출을 보면 유의미한 성장이 없었고 이를 잃어버린 10년으로 접근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삼성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위기론. 일단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그 삼성 내부에서 네. 좀 위기를 인지하는 게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예, 이제 외부 투자 업계나 이제 뭐 이런 쪽 시장 쪽에서는 삼성이 예전 같지 않다. 뭔가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경영진들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었거든요. 네. 예, 뭐 굉장히 자신만만했었는데 실제로 나오는 결과들이 네. 전혀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뭐 지금 이 말이 좀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하나씩 그 근거를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지금 원래 삼성전자 그러면 뭐 1등이 너무 익숙한 기업이죠. 네, 스마트폰도 1등이고 세계 TV 시장에서도 1등이고 그리고 디램 메모리 시장에서도 1등 기업인데 네. 이런 쪽에서 점점 이제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애플에 이제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 이 아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메모리 시장에서도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수치로는 뭐 밀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같은 HBM 쪽 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엔 DDR5 같은 이제 서버용 DRAM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 삼성전자가 위기의 사이클에 갇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원래 사이클을 타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네. 대한민국 IT 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걸 다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IT 산업에 처음 오면 원래 인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삼성전자 먼저 분석해봐라 네. 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스마트폰 사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통신 장비 사업이 있고 가전 사업이 있고 TV 사업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자회사로 디스플레이 회사도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대한민국의 IT 산업을 다 하고 있고 여기 경쟁사들 딱딱딱 뽑아보면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다 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이익 기여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반도체였거든요. 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양적 성장에서 중요했던 것들은 지난 모바일 혁명의 10년 동안 스마트폰이었는데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이익 기여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메모리 사업에서 굉장히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걱정인 건데 네. 메모리 쪽에서 사실 많이 팔면 D램 쪽에서 거의 영업이익률을 50%씩 뽑아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성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여력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취약해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메모리 사업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원유하고 비슷하거든요. 기초 경기 원자재입니다. 네. 아주 기초 경기 원자재이기 때문에 사이클 산업을 그리는데요. 보통 한 4년 정도의 사이클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보통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는 상승 사이클을 그리고요. 네. 그리고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하락 사이클을 네. 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업황으로 보면 작년 3분기에 바닥을 잡고 네. 4분기부터 그렇죠. 상승 올라가는. 사이클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반도체 주식은 선반영합니다. 네. 거의 9개월을 업황보다 먼저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작년에도 업황을 보면 4분기에 반등을 했는데 주가는 작년 연초부터 달렸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보통 사이클을 보는 거죠. 네. 어쨌거나 2013년 이전에 1998년부터 한 15년간 삼성의 그 매출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3년부터 성장이 정체됐다고 이렇게 보고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저는 이제 사실 삼성전자라는 게 대한민국 IT 산업의 어떤 보면 표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98년도부터 어떤 2013년까지 보면 네.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선진국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가장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효율을 짜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2013년까지 그 정말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그 효율을 쥐어짜면서 성장해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국민소득, 국민 GDP, 1인당 GDP가 한 3만 불 정도 넘어가면 네. 선진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잘 작동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변해야 되는데 네, 그런 쪽에서 삼성이 아무래도 효율 중심의 조직이고 아무래도 좀 관료화되고 이런 것들이 변화에 좀 능동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게 지난 10년간의 어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달러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성장이 거의 없었다. 사이클을 그릴 뿐이다. 이런 혹평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90년에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가 12위였다면서요. 삼성전자가. 그러다가 2017년 1위를 찍고 지난해 2023년에 다시 4위로 내려왔습니다. 역시 HBM이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요. 네. 어떤 반도체의 어떤 헤게모니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탑 10 안에 들었거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그런데 원래 TSMC는 그때 저 밑에서 보이지도 않는 기업이었어요. 몇 년도 말씀하셨죠? 2010년대 초반, 네, 10년대 초반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기존의 반도체라는 거는 원래 태생부터 범용이었습니다. 범용. 그러니까 어떤
그 파란색 보드에도 딱 꽂으면 작동을 하는 네. 범용이었죠. 그래서 원래 뭐 CPU라든지 GPU라든지 네, 네. DRAM, 낸드 플래시 같은 모든 반도체들은 범용이었는데 네. 모바일 시대에 들어와서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프로세서 쪽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세서라고 하면 이제 정보를 그러니까 어떤 연산 처리를 하는 네, 것들인데요. 예전에는 PC 쪽에서는 CPU, GPU 같은 것들이 범용 칩이었는데 네. 모바일 시대 들어서는 팹리스 업체들이 제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칩을 설계를 해서 네. 이거를 파운드리에다가 파운드리에 넘기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이클에서 TSMC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아. 네,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지금 삼성하고의 격차를 만들어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네. 그동안에는 모바일 혁명에서도 디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는 범용이었어요. 네. 근데 AI 혁명 접어들어서 네. 이게 주문형으로 바뀝니다. 네. 네. 그게 HBM이라고 하는 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거고요. 그 칩은 엔비디아의 GPU, 제너럴 퍼포즈 GPU, 우리 AI 가속기라고 하죠. 거기에 딱 맞게 최적화해 줘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SK 하이닉스가 더 잘하는 겁니다. 네. 삼성보다. 네. 네. 그래서 경쟁력이 밀리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2, 3년대에 뭐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되찾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HBM 시장 그 점유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근데 또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 CEO 발언에 삼성전자 주가가 뭐 반등하기도 했고 폭등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의 5세대 HBM 이게 엔비디아의 검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축하할 일인가 과연 무슨 삼성한테 말씀이세요? 왜? 왜냐하면 삼성은 원래 1등 하던 회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 어떤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회사 순서로 보면 네. 기존에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다 엔비디아의 칩에는 HBM을 SK 하이닉스가 납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먼저 양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1등 업체가 지금 세 번째로 들어갔다고 좋아하는 상황인데 이게 물론 들어간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게 과연 삼성한테 기뻐해야 될 일인지 저는 18년 동안 반도체 산업을 분석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낯설어요. 요즘에 삼성의 모습이. 네. 18년 동안 분석했다는 게 HSL 파트너스 이거를 18년 동안 운영하셨다는 건 아니죠? 네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신문 기자로서 한 10년 10년 정도 계셨고, 있었고, 네, 네. 투자업계에서 한 8년 정도 계속해서 이제 테크 산업을 분석해 왔는데, 네. 네, 원래 요즘처럼 삼성이 이렇게 좀 오히려 좀 애처로운, 안쓰러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들으시면 참 좀 어떨까요? 그리고 또 막연하게 삼성은 1등이다,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 정도로 지금 삼성이 좀 안 좋은 건가 이렇게 또 걱정이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일단 2, 3년 내에 그 반도체 매출 1위를 그 세계 1위를 되찾겠다고 선언하면서 내놓은 플랜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지금 뭐 매출 1위 달성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출을 충분히 달성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 매출 1등을 달성했다고 해서 삼성전자한테 높은 평가를 할까 시장에서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양적인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질적인 성장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휴대폰 많이 팔았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피처폰 많이 팔았어요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못 주는 거죠. 스마트폰 새로 뜨는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2010년대는 실제로 삼성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5세대 HBM이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를 추격할 발판은 마련된 거 아닌가요? 추격이란 표현도 저도 좀 그러네요. 네. 하고 보니까. 그렇죠. 네. 5세대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기술 우위는 여전한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HBM 쪽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삼성 오히려 지금 마이크론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HBM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를 오래 보셨으니까 좀 네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원래 컴퓨터라는 구조가 이제 뭐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70년 전에 고안한 구조인데요. 네. 뭐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프로세서가 있고 네. 데이터를 스토리지에서 불러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통 SSD라고 해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로 하는데요. 이게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를 메모리에서 불러오는 속도가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병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D램이라는 버퍼 메모리가 있습니다. 예, 읽기 예.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요게 필요한데 AI라는 건요. 고성능의 프로세서가 많이 필요하진 않는데 굉장히 다량의 빅데이터를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GPU라는 프로세서 딱 옆에 네. D램 아파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위로 쌓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딱 단층짜리 한 개만 갖다 놔도 충분히 작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8단, 12단짜리 D램 아파트를 옆에 딱 붙여놓고 바로바로 AI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HBM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이어서 이제 그 지난 20일인가 주주총회에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HBM이 필요 없는 AI 가속기 이거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AI 가속기는 또 어떤 거예요? 네, 보통 우리 뭐 GPU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GPU라는 칩은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그리고 원래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칩인데 네. 2010년대부터 스탠포드의 이제 석사 과정 친구들이 이 네. 칩을 가지고 이상한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젠슨 황이 뭐 하는지 봤더니 이걸 가지고 AI 연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존슨 황.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기술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에는 모든 게 CPU 대신에는 GPU가 이제 메인이 됐고요. 네. 그 GPU를 AI에 좀 더 최적화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칩이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AI 가속기 마하 1이라고 네네. 나오더라고. 네네.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인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마하1이라는 AI 가속기는 삼성전자가 이제 네이버랑 협력을 해서 설계를 한 칩이고요. 아, 네. 네, 요게 이제 AI라는 게 어떤 그 AI 가속기는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학습하는 네.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는 칩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추론을 합니다. 네, 네.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제 챗GPT 같은 데서 답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추론을 해주는 영역이 있는데 학습을 하는 구간에서는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점점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한 AI 모델들이 네. 추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네. 쪽에서는 엔비디아처럼 비싼 칩을 쓰지 않고도 뭔가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 이제 필요한 주문형 반도체가 이제 마하1 같은 거라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그게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추론 단계에서? 네, 맞습니다. 추론에서는 일단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전부 대체한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일부 영역을 이제 주문형 반도체, 뭐 마하1뿐만 아니라 네. 뭐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100이라든지 이런 자체 설계 AI 가속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엔비디아 GPU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너무 비쌉니다.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정말 눈물 날 지경이거든요. 자,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삼성이 이렇게 AI 가속기 개발에 뛰어들면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낸 셈인데 말씀하신 마하 1, 마하 1 이게 AI 판도를 뒤집을 만한 비밀 병기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과연 그 삼성의 성장 정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무기가 네. 될 수 있다고 저도 보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국내 언론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게 뭔가 판도를 바꿀 만큼 중요한 아이템이라기보다는 네. 삼성이 어떻게 보면 국내 주요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하고 협력을 해서 주문형 반도체 특히 AI 가속기 첫 제품을 내놨다라는 데 의미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AI 가속기 주문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가속기 주문을 받아서 뭐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기존의 HBM. 맞습니다. 네. 거의 뭐 10분의 1 가격 수준이고요. 네. 엔비디아의 이제 H100이라는 칩이 거의 개당 칩 한 개당 거의 $40,000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의 10분의 1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4,000에서 5,000달러 정도 네네, 된다. 맞습니다. 아, 네. 네. AI 가속기 분야에서 삼성의 시장 전략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하고 협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로 이런 칩들을 많이 어떤 수주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수주를 받다 보면 삼성도 경험과 노하우와 이 같이 뭔가 고민을 해서 해결하다 보면 반도체 쪽에서는 IP라는 게 생겨요. 지적 재산이라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점점 나중에 갈수록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AMD라는 업체하고 지금 협력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이 유독 구글하고 또 친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잖아요. 삼성 스마트폰이. 그런 쪽에서는 이제 구글하고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는 이제 퀄컴이라는 업체의 AP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협력들을 할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지난 20일 삼성전자 주총은 이제 이 AI 가속기 발표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눈길을 끄는 게 있었는데 눈길을 끌었는데 그 경영진 13명이 나와서 1시간 동안 뭐 주주들과 소통을 했다면서요. 좀 절실한가요? 어떻게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파격적이었어요. 네. 사실 삼성은 그렇게 주주들한테 굉장히 친절한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실적 발표를 하면 자료, 데이터,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글로벌 테크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투자자들한테. 네. 근데 이제 삼성은 달랑 뭐 2-3장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이긴 한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주들한테 뭔가 친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기대하는 부분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뭐 100을 벌면 40%는 항상 재투자를 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번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이게 30% 수준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10%의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주주들한테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HBM 확대 노력 그리고 AI 가속기 개발 그리고 말씀하신 주주 친화적인 행보가 앞으로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뭐 그렇잖아요. 이게 주역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주역이요? 네, 궁하면 변하고요.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또 궁죽통? 네, 공죽변, 변죽통, 네. 통죽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삼성이 뭔가 어떤 벽에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돌아가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위상은 단순히 기업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딛고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켜보셨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처럼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AI라는 사이클은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혁명이 모바일 혁명이었거든요. 그 모바일 혁명이 사람들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우리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AI라는 건 앞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킬 거고요. 기업들의 경쟁 구도에도 큰 어떤 변화를 줄 겁니다. 네. 여기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요, 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어떤 그 새로운 도전들을 또 동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 그리고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또 회사가 어떤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기존에 하던 것처럼 너무 관료화된 조직, 비대한 조직, 네, 의사결정 못하고 또 위험 회피하는 이런 모습들은 빨리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IT의 신이라고도 불리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용어를 들으면 처음에 이제 IT 관련 무슨 이렇게 뭐 HBM이든 뭐든 계속 나오는 걸 따라잡기 힘들어서 그냥 묻지마 투자하고 이런 분들 많으신데 좀 외계어 같은 전문 용어가 난무하는 네. 이런 속에서 어떻게 나의 지식을 쌓아가고 제대로 기업 가치를 볼 수 있는지 끝으로 뭐 힌트 이런 거 하나 주신다면은요? 예, 제가 이제 IT 쪽에서 있으면서 네. 제일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용어가 좀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KBS 같은 데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이제 새로운 용어들 순화할 수 있는 용어들을 좀 빨리빨리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걸 다 알아야지 투자한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투자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고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첫 술에 어떻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서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혁 산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이제 연금 얘기 계속 나누는데 오늘은 좀 그래요. 그래요. 이혼할 때 연금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혼 관련해서 눈에 띄는 통계나 흐름이 있으면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통계청이 이제 지난 3월 19일 날 이제 혼인 이혼 통계 관련된 자료를 내놨거든요. 자료를 봤더니 이제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 정도 돼서 지난해 전년도 대비해서 한 800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왜 줄었냐라고 하면 혼인이 줄어서 이혼도 줄어든 걸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전체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우리가 조이혼 건수라고 하는데 한 1000명당 1.8명 정도 이혼을 하는 걸로 나타나서 전년도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배우 인구,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는 한 3.7명 정도 돼서 이것도 뭐 전년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남자들이 평균 이혼하는 나이대가 49.9세. 그러니까 거의 50세에 이혼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한 3.7세 정도 상승한 걸로 네. 보이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혼 연령이 10년 전보다 한 4.2세 정도 늘어나서 46.6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다가 이혼하는 거를 흔히 이제 황혼 이혼이다 이렇게 지칭을 나이 하는데 60 이상 이혼 이런 게 아니고 20년.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20년 이상 혼인 생활 하다가 이혼하는 네. 걸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에서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6% 정도 된다라고 보죠. 세 건 중에 한 건 정도 조금 네. 넘게가 황혼 이혼이라고 보면 되고요.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 넘는 건수도 보면 한 16%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혼인 지속 기간이 이렇게 긴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했던 자산들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이혼하는 부부들 간에 이제 갈등이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혼할 때 이제 재산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재산은 재산인데 미래에 받을 연금까지도 이제 미리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부가 함께 살면서 형성한 자산들, 이미 형성된 자산을 나누는 걸 우리가 재산 분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미 미래에 받을 게 확정돼 있는 급여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것들은 이것도 나눠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국민연금에서 도입한 게 이제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1991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 분할연금 뭐냐면 이혼한 자가 과거에 배우자였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 노후에 받는 연금 있잖아요. 네. 노령연금 중에서 혼인 기간 중에 같이 형성했던 것들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이제 여기 분할연금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 국민연금 보면 특히 가입자를 보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적잖아요. 보통 이제 가사나 육아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경력 단절돼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노령연금도 못 받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책으로 이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이혼한 배우자 걸 좀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도입 초기에는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99년도에 도입됐는데 2004년도 연말 기준으로 한 342명밖에 안 됐거든요. 네. 신청자가. 네. 그런데 지금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이게 가장 최근 나온 통계인데 75,5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분할연금 수급자 중에 특히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비중의 한 88% 정도. 그러니까 청구를 해서 남성이 받는 연금을 이렇게 나눠서 받아오는 사람이 88%는 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을 하면 누구나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일정한 좀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먼저 이혼한 상태여야 돼. 당연히 이혼해야지 분할연금을 할 수 있는 거죠. 법적 서류로 예. 이혼이 돼 있어야 된다 법적 말씀이신 거죠? 이혼 관계가 돼야 네, 되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혼인 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인 말고 피청구인. 예, 둘이서 다 같이 살아가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그 반대편에 이제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이 나랑 같이 사는 기간에 5년 이상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네. 청구를 할 때 남편이 5년 이상 가입했어야 됐다. 같이 사는 기간 동안 5년 이상. 사는 기간 동안 5년 이상. 아, 네. 그렇게 네. 가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번에 나온 이혼 통계를 보면 네. 4년 미만 건수가 한 18% 정도 되는 거예요. 혼인 지속 기간이. 예, 예, 예. 아. 그럼 이분들은 이제 분할연금 청구 자격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분들 좀 문제가 있다. 최근에 혼인기간 대비 혼인기간 짧게 이혼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걸 5년이 아니라 1년으로 좀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다른 있습니다. 나라도 대부분 5년은 살아야지 주죠.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일단 네. 이혼한 배우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노령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네. 수급할 나이는 이제 보통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이제 61년부터 64년생이 63세부터 받고요. 네. 65년부터 68년생은 64세, 69년 이후 출생자는 이제 65세부터 수령하는데 요 수령할 나이가 돼야 됩니다. 10년 이상 납입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자도 네. 본인이 분할연금 청구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혼할 당시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예. 나이가 일단은 일정 연령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5년 이상 혼인 기간이 지속이 되고 네. 그동안에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사람일 때 예.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5년은 같이 보험료를 납부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받을 조건을 갖춰야 되고 본인도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돼야지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5년이 넘어가 버리면 청구권이 소멸돼 버리니까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69년이라고 치고 예. 69년생이라고 치고 예. 예. 이혼을 몇 년 전에 했어요. 예. 그럼 언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69년생이면 65세가 돼야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65세가 돼서 그때부터 70세 전에 신청을 그렇죠. 해야 된다는 배우자가 말씀이세요? 이미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있다고 하면 네. 제가 70세가 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청구를 해야 말씀이세요? 되죠. 예. 아, 이렇게 하니까 좀 알겠네요. 네네. 그럼 70세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신청을 안 했다. 그때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청구? 솔직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5년 내에 청구하라고 지금 이 복잡한 조건을 다 갖췄는지 그러니까. 알기가 만만치가 네.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5년 지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청구권이 사라져 보니까 나중에는 손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입한 제도가 뭐냐면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혼할 당시에 국민연금 같이 낸 기간이 5년 넘어가시는 분이라고 하면 네. 이혼하는 시점에서 그냥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두는 거예요. 아.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그걸 해두면 이혼 일로부터 법적 서류에 이혼 일 되면 그때부터 3년 이내에 네, 그 청구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앞서 말했던 조건들이 다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분할연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는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때는 잊어버리진 않으실 테니까 그렇게 선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가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혼한 배우자한테 하라 그러면 되게 복잡할 거니까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할연금을 청구를 해요. 그러면 네. 연금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아주 궁금하네요, 네. 갑자기. 원칙적으로는 반반씩 나눕니다. 근데 그냥 이혼한 배우자가 받던 연금을 그냥 반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네. 전체 혼인 기간 중에서 전체 국민연금 이혼한 배우자 국민연금 낸 기간 있잖아요. 네. 그 기간 중에 혼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이혼한 배우자가 30년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네. 그런데 나랑 같이 살면서 낸 기간이 20년이다. 그럼 3분의 2가 겹치잖아요. 네. 만약에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이 150만 원이다. 네. 그러면 150만 원 중에 3분의 2가 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150만 원 중에 3분의 2면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중에 별일 없이 그냥 나누는 경우에는 반반씩 나눕니다. 그럼 50만 원씩 나눠 갖게끔 되겠죠. 그러면 150만 원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100만 원을 가져가는 거고 네. 50만 원 이제 분할연금 청구권자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평생. 그렇죠. 돌아가실 때까지. 네. 예. 자, 그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지금 아까 이견이 없으면 절반이라고 하셨는데 절반만 가능한 거가 아닌가 봐요. 그거는 그러면요? 아니고 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분할 비율을 조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좀 내가 재산 형성하는데 더 많이 하지 않았냐 뭐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부부가 이제 예를 들어 서로 쌍방이다가 연금을 받는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네. 서로 협의해서 뭐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거나 아. 비율을 좀 조정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쌍방 간에 협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합의는 그냥 이렇게 문서로 남겨야 돼요? 공증을 서로 간에, 받아야 돼요? 서- 아니면 어떻게 해야 서로 됩니까? 간에 합의를 하는 것들을 해서 아. 그 국민연금 청구할 때 청구서에다 그걸 서류를 같이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혼을 할 때 이제 그냥 협의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예. 무슨 재산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가지고 법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 한쪽이 유책 배우자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거를 법원에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 조정을 해주는 그 건가요? 판결을 내릴 때 그 네.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달라는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혼인 기간을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산정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결혼 혼인 신고가 있었던 날부터 이혼한 날까지 혼인 기간 일반적으로는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법률상 혼인 기간을 그대로 다 인정할 거냐. 아니면 또 실제로 같이 살지 않았던 기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별거를 네. 한다거나 네. 뭐 실종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할연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 한 판결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이제 혼인 기간을 산정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눈다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좀 위반될 수 있다. 네. 라고 해서 이 헌법재판소 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국민연금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포함 안 되는 기간이 있는데 민법상 실종 선고에 따라서 실종된 기간, 아, 그다음에 주민등록법상의 거주불명 등록 기간, 네. 그다음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분할연금 선정 기간, 그러니까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령이 나서 지방에 몇 년을 가 있었는데 예.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그런 건 거죠. 아니죠. 예. 근데 남편이 미워가지고 상대방이 미워서 물론 뭐 그런 기간 중에 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은 되겠지만 그렇지 네. 그게 합의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자,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이런 네. 경우는 분할연금이 어떻게 돼요?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잖아요. 네. 내가 받던 분할연금이 그렇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분할되고 나면 네. 내가 사망할 때까지는 그 분할된 연금은 계속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 아니, 하지만 이제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런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개시가 안 됐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이혼한 배우자가 장애가 발생해서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거는 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을 분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할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분할연금을 받던 중에 네. 이분이 재혼할 수 있잖아요. 네. 재혼하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못 받죠. 못 받을 것 같은데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할연금 자기 재산권이잖아요. 자기가 그래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눠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혼 여부랑 재혼 여부랑 상관없이 내 재산이니까 계속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거를 분할연금으로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네. 마음에 안 맞아서 헤어졌는데 다른 사람하고 재혼해서 아주 잘 사는데 내 분할연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법으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거군요.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국민연금 외에 다른 공적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처음에 이제 99년도에 도입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적우체국연금이 2016년에 도입이 됐고요. 네. 군인연금 좀 늦어서 이제 2020년 이후에 도입됐는데 네. 이 도입 시기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법이 제정된 다음에 이혼한 사람부터 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가입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분할연금, 특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연금은 그 일시금을 선택할 수는 없는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일시금을 받거나 연금을 받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야, 분할연금 연금 나눠주기 싫어서 일시금 일시금. 선택한다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시금은? 일시금도 나눠 가져야 됩니다. 분할 네. 대상이 네.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 많지 않습니까? 네. 부부가 각자 상대방에게 연금 분할 청구할 수는 있는데 비교해서 받을 걸 계산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뭐 해야 분할 되죠? 청구를 서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나는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이혼한 시기가 99년도
1999년도에 국민연금이 도입됐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연금은 2016년도에 도입됐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만약 이 사이에 이혼하신 부분이면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연금 청구가 안 됩니다. 배우자 그래서 직업도 중요하네요. 이도 이혼한 시기가 또 알겠습니다.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